뉴스업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복 공격은 종료됐다고 언급하는 등 최악의 전면전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주고받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 이번 공습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각자의 입장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전투기 100여 대를 출격시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등을 타격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 중부의 전략적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헤즈볼라의 무인기를 모두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가 계획한 공격을 저지하고 단거리 로켓 수천 기를 파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צה"ל יירט את כל הכטב"מים שחיזבאללה שיגר למטרה אסטרטגית במרכז הארץ. אנחנו מכים בחיזבאללה במהלומות מחץ מפתיעות.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직후 곧바로 대규모 무인기와 로켓 공격을 가한 헤즈볼라는 보복 공격을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작전의 주요 목표는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정보기지인 글릴롯이었다며 모든 드론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لم يكن لدينا نية استخدام هذه الصواريخ حاليا ولكن قد نستخدمها في المستقبل أو في 국제사회가 양측 모두의 자제를 호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것은 일단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는 점, 공습이 일단은 종료됐다는 언급을 한 점 등이 그 이유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يعني اليوم لما بتجيك رسالة بقول لك تمت الضربة وانتهت بنجاح وبعدين المشاورات بالقاهرة ماشية اليوم وبكره بدها تستكمل أنا بعتقد رايحين نحو التهدئة عم نحكي على نطاق المعركة العسكرية. 이번 공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목표로 한 고위급 회담이 이집트에서 재개된 가운데 벌어져 협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세력이 한 차례씩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남은 핵심 변수는 이란의 움직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무력 도발 속에서 이란이 공격할 결단은 갖췄으면서도 확전은 막아야 하는 다른 복잡한 고민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신들이 지금 가장 큰 외교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경제 제재를 없애야 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보신 것처럼 이란이 어느 정도 공격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격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한테 더 명분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머리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발 행위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올지 또 그것이 어떠한 확전으로 이어질지가 가장 큰 지금 상황에서는 확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주 전당대회 효과에 힘입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7%포인트까지 벌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의 해리스 지지세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자 트럼프 측은 낙태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의 뚜렷한 우위가 확인됐습니다. 해리스가 50%, 트럼프 43%로 7%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아닌 무당층에서 38대 33으로 우위를 보였고 특히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는 56대 38로 18%포인트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측은 여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진 트럼프의 눈속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at you will not impose a federal ban on abortion. I can absolutely commit that, Kristen, and Donald Trump has been as clear about that as possible. I think it's important to step back and say, what has Donald Trump actually said on the abortion question? American women are not stupid.
And we are not going to trust the futures of our daughters and granddaughters to two men who have openly bragged about blocking access to abortion. 해리스의 기세는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확인돼 출마 이후 7천억 원을 모았고 지난주 전당대회 나흘 동안만 1,000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제3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의 후보직 사퇴로 인한 여론 변화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7%포인트 격차를 보인 여론조사는 케네디가 대선을 포기한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 이뤄졌습니다. And now, to throw my support to President Trump, the causes were free speech, the war in Ukraine, and the war on our children. 본격적인 대선 맞대결 체제로 돌입한 이번 주, 해리스는 버스 투어로 남부 선벨트인 조지아주를 찾고 트럼프는 북부 러스트벨트인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주에서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중 양국 정상의 외교안보 책사들이 이번 주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격화하는 중동 정세 해법도 모색할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올해 1월 태국 방콕에서 네 번째로 만났던 미중 정상의 외교 책사. 이번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7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으로 갑니다. 미국 NSC 보좌관의 방중은 2016년 수전 라이스 이후 8년 만입니다. This was a follow-on coming out of the Woodside Summit back in November of last year. It's also reciprocal to, I think you know, Wang Yi came here in October. 이번 방문은 11월 미국 대선을 70일가량 앞두고 G2로 꼽히는 중국과 관계 관리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대선 이슈인 좀비 마약, 펜타닐 협력과 중국산 관세 인상, 반도체 추가 제재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최근 고조되는 남중국해 군사 긴장과 타이완 고위급의 워싱턴 방문을 두고도 경론이 예상됩니다. 停止美台官方往来，停止升级美台实质关系，停止以任何方式纵容支持台独分裂行径。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계기, 바이든과 시진핑의 마지막 정상회담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바이든을 계승한 해리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달 연례 유엔 총회를 앞두고 협의해야 할 국제정세 이슈도 쌓여 있습니다. 특히 설리번의 이번 방중 직전 타올은 중동 무력 충돌에 출구 모색이 시급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기습이나 북핵,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의 명절 물품을 풀기로 했습니다. TMF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명절 자금 신규 공급도 약속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권이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배추와 무, 사과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두 번째로 참석한 대규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 SRT 역귀송액은 최대 4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더해졌습니다. TMF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당의 제안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더 공급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자금 숨통을 트여주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소진공, 중진공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 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보 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나왔는데 정부는 먼저 하락한 쌀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한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선물 세트 홍보 등과 함께 다음 달까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쌀 농가 및 한우 농가는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입니다. 정부는 생산 현장 의견 수렴과 유통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역대 최대 물량 지원 정책에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여권은 재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으로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배터리 인증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한편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지아 수석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정부가 군 사기 직전과 소비 진작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 예우를 통해 장병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연금과 의료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들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설명합니다.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총선 이후 소통 강화 행보로 지난 6월 3일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 포항 앞바다 석유 매장 가능성을 설명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열리는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의 주제는 윤 정부 핵심 과제인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틀을 제시할 예정인데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젊은 층은 장년층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의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구조 전환, 늘봉학교 추진 상황 공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방안 등도 키워드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은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은 회기마다 정쟁에서 분리해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민생정책 드라이브를 위해 국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칭 민생입법 신속 통과 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국정 브리핑에 이어 기자회견도 진행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과 당정 관계 설정,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4+1 개혁안을 다 담되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할 거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다음 달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이 확정돼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2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측은 북러 밀착에 대응하는 한일 안보 협력과 함께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방향은 맞지만 과거 정상회담이 막판에 무산된 적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은 9월 6일에서 7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9월 첫째 주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며 일정과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27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결정하기 전부터 방한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일본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 한일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도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만남은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자 회담 이후 약 2달 만으로 이번이 12번째 정상회담이 됩니다. 두 정상은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년여간 속도를 내온 한일 관계 정상화 과정을 점검하고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최소한 올해까지는 현재 남아있는 전공이 1,200여 명으로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충북 지역에서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급대는 분만이 가능한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지역 병원을 물색했지만 병상이 없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국 61개 병원의 간호사들이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던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길어지는 의정 갈등 출구 전략이 있을까요? 보건의료노조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위원장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금희입니다. 네. 자, 의료계 현안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전국적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찾아가가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그거를 솔직히 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마가 찢어져서 22군데 병원을 문의했지만 받아주지 않더라. 그리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다. 이렇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실제 의료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과거에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사나 병상이 부족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전공의들의 주요 업무라고 보는 것이 보통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병동에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봐왔었는데 그 인력이 빠지다 보니 지금은 필수의료는 물론이고 그 외에 모든 전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두 명. 그런데 24시간을 이제 운영해야 되는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예. 자, 응급실에 지금 남아있는 의료진도 한계에 부닥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그 사직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응급실 마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 의정 갈등이 지속해서 계속된다고 하면 응급실은 물론이고 지금 아마 마취과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사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취과 의사가 없게 되면 기본적인 수술부터 응급수술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다 외과 계열의 수술들이 멈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예. 그래서 의정 갈등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국민이나 그 보건 의료 종사자들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응급실 상황이 지금 경각에 달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파업 결정도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의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자리에 소위 피해 간호사라고 하는 간호사들이 그 업무 공백을 다 메우고 있었고요. 간호사들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분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동참하는 분들의 직군과 비율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의사를 제외한 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중에서 간호사들이 한 60% 이상 비율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정 갈등 6개월 동안 간호사들 포함해서 보건의료 인력이 지금 의사의 빈자리를 메워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업무가 가중된 부분은 뭡니까? 당연히 인턴 전공의들이 지금 집단 사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그 업무 중에 많은 부분들이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특히 보건복지부가 3월부터 실시한 시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시범 사업으로 인해서 더 노골적으로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 파업 물론 아직 돌입하진 않았습니다만 29일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크게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저희가 불법 의료 공절과 지역 간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하고 어쨌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 의정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진료가 정상화되기를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의사들의 이 집단 행동을 인해서 지금 그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더 이상 전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부족한 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되고요. 이직률이 가장 높은 교대제부터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실질 임금이 물가는 굉장히 뛰고 있잖아요. 물가지수는 거의 2.5% 이상으로 뛰고 있는데 실질 임금이 하락되지 않도록 정당한 거기에 적정한 임금을 보상하는 것이 저희 요구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사, 그러니까 PA 간호사에 대해서 좀 짚어볼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급증했더라고요. PA 간호사의 인력이 57.4% 급증했다라는 자료도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PA 간호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복지부가 이 전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금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각 병원의 병원장의 책임으로 각 교육 훈련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훈련 과정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임상 적응이 안 된 인력이 부족하다고 볼까요? 임상 적응이 안 된 신규 간호사들조차도 이 피해 간호사로 전환해서 지금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부위원장님께서 직접 목격하신 어떤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의 업무를 대행하다가 환자의 건강이라든지 어떤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빈틈이 발생하는 경우를 목격하신 적이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크게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만한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교육 체계 없이 계속적으로 신규 간호사라든가 적응이 안 된 간호사들이 투입된 미숙련된 간호사들이 투입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들이 환자 안전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날 때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간호사들마저 병원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5월 8일부터 산별중앙 교섭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은 6월부터 그 노동조건과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병원의 입장은 늘 어렵다는 것이 항상 그래왔긴 했지만 올해 특히 이 일정 공백을 의사들의 공백 상태를 이유로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희생만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모습이거든요. 예. 저희가 원하는 건 파업이 아니라 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통해서 저희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사용자들도 좀 전향적인 태도로 이 조정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29일까지 이게 꼭 해결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파업까지 가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와 그리고 또 사용자 측에 말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의료개혁이 의사 중심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특히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불법 의료 공잘과 직업 간의 그 업무 명확화를 통한 안전하고 또 건강한 노동 환경과 환자들에게는 또 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사용자들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태를 해결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어서 지금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이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이번 조정에 임해서 파업까지는 가지 않도록 정부도 사용자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무슨 일이 있어도 간호사들마저 병원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 각급 학교가 상당수 2학기 개학에 들어가면서 최근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가 더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문제는 지난주부터 전국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학을 맞았다는 겁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강원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개학 이후 전교생의 3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는 경우에 등교시키지 말고 학교에 나오지 못한 기간은 출석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미 지침이 나간 상태고. 이에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열고 방역 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 2주 동안 개학 대비 특별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위생을 강조하고 학교 안 감염자 관리 등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뜩이나 전공의가 없어 병원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걱정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보건당국은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가 많다고 보고 지역 병의원에 발열 클리닉을 열고 환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 발열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원 등에 발열 클리닉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지금보다 급격히 늘어날 경우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질병청은 앞서 확진자 숫자가 이번 주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본 가운데 실제 확산세 추이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 강화군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해 야영객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텐트 주변을 경찰관들이 에워쌌습니다. 그 옆에는 자동차가 시설물을 들이받은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전기차가 야영구역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텐트 안에 있던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단순 정상자라서 저희 병원 이송을 했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고요. 경찰은 주차하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갔다는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 앞에 소방차와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10층짜리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연기가 들어차면서 환자와 간호사 등 1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스위치 버튼을 연신 눌러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정전이 난 것은 어제 저녁 7시쯤 1,600여 세대가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징 하면서 전부 다 전기가 차단된 것 같아요. 좀 불안해서 일단은 바로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아파트 측은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에서는 갯바위에 올랐던 20대 여성이 고립됐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이 여성은 석양 사진을 찍기 위해 갯바위에 올랐다가 밀물이 들어오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인 3종 대회 참가자가 수영 경기 도중에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혀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중국 항저우를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지난 22일, 23일 이틀에 걸쳐 모두 4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들은 검사, 공공기관으로 속여 1,900명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500여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2022년부터 중국 공안과 공조해 20명 넘는 조직원들을 검거했는데 이 가운데 14명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지사배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30대 남성이 남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새벽 6시 50분쯤 수영에 돌입했지만 1시간 만에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가 중단된 가운데 경찰은 남성의 사망 원인과 주최 측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거센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뒤로는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쯤 강원 속초시 동해고속도로에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40대 A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량 2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동안 일대 교통이 정체됐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말없이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입니다. 지난 23일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어 B씨의 아내를 차로 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아내를 차에 가둔 채 도주했다가 남양주에 있는 저수지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숨진 7명의 발인식이 하나둘 진행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희생자 모욕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사상자 19명이 나온 부천시 호텔 화재 참사 현장. 노란 경찰 통제선 안에 화마에 쓰러진 이들을 기리는 하얀 국화가 하나둘 모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이 모인 가운데 희생자 7명은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8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진 딸을 떠나보내는 가족들 눈물은 마르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객실에 고립된 채 엄마를 찾아 숨을 못 쉬겠다고 전화했던 딸아이. 강제식하지 말고 내 곁은 일기랑 그런 거 다 버려. 그리고 구급대원들 안 올라올 것 같아. 왜?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어린 딸을 가슴에 묻는 엄마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희생자들도 장례 절차를 하나둘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은 희생자를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서도 입건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평일에 호텔을 간 것을 둘러싼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이 심각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냉방기에서 누전 같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우선 화재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호텔 직원들과 투숙객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가 커진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일본 국적 국제 여객선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여성 승무원 방에 일본인 남성 직원이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상태여서 벌어진 일인데 선사 측은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도 외면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가는 국제 여객선의 승무원인 30대 A씨. 지난달 부산항에서 승객 하선을 준비하던 중 머리 손질 도구를 콘센트에 꽂아둔 사실이 떠올라 자신의 방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닫혀 있어야 할 방문이 열려 있었고 속옷이 들어있던 서랍장도 열린 상태였습니다. 침대 구석에 급히 숨었다가 도망친 남성은 해당 선박의 기관사인 일본인 B씨였습니다. 속옷 서랍장이 열려 있었고 침대에 누군가가 있는데 커튼을 확 치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답 절대 안 해서 저도 커튼을 쳐보니까 일본인 기관사가 있었어요. 소스라치게 놀란 A씨는 사무장과 선장에게 보고하고 경찰 신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경찰 신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서 내가 누구 입장이냐고 하니까 회사 입장도 그렇고 자기 생각도 그렇다고. 여성 승무원 방에 몰래 들어갔던 B씨는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덕분에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B씨가 과거에도 자신의 방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낀 A씨는 배에서 떠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객선을 운영하는 일본 선사는 사건 이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승무원 객실 잠금 장치를 전자식으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 A씨가 소속된 우리나라 회사는 다른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항의 접안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비록 일본 국적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일본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처벌 없이 사건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현역 군인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의심한 시민들에게 덜미를 잡힌 건데 경찰 수사 결과 휴대전화에선 범행이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경기도 고양시 상가 건물. 두 남성이 고성을 지르면서 몸부림치는 남성의 양팔을 거세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한동안 나오지 않자 일단 붙잡아둔 겁니다. 지금 여자 화장실에 나오신 거냐? 근데 그분이 여기 여자 화장실이었냐? 모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잡았어요. 여기에 해당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여성까지 나타난 상황.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거듭 재촉하지만 남성은 딴청만 피웁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남성. 불법 촬영을 극구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이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20대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남성을 입건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범죄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8월이 역대 가장 더웠던 8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으로 북상하고 있는 10호 태풍 산산이 이번 주 무더위의 변수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이 아직 일주일 남은 가운데 이번 달 전국 폭염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2018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폭염일, 즉 최고 기온 33도 이상인 날이 이번 달 24일 가운데 14.8일로 60%가 넘었습니다. 역대 1위는 2016년의 16.6일로 더위가 늦게 찾아와 8월 한 달 기승을 부렸던 해였습니다. 여름철 전체로 기간을 넓혀도 올해 폭염일수는 기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염일수는 22일로 2016년과 함께 역대 공동 세 번째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덥고 올해는 9월 늦더위까지 예상돼 한반도의 최악 더위를 상징하는 2018년과 1994년 기록을 넘볼 전망입니다. 이번 주 더위 변수는 북상하는 10호 태풍 산산입니다. 이번 주 중반쯤 일본에 상륙할 걸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찬 공기가 유입돼 무더위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해안과 도심을 중심으로 열대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겠으나 중후반에는 일본 열도로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서울 열대야 최저 기록은 기준의 0.1도 모자라 34일에서 중단됐지만 밤더위는 여전합니다. 최다 기록도 이미 1994년에 36일을 경신했는데 앞으로도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날이 계속될 예정이라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 이후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수 있지만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확장하고 더운 서풍과 남풍이 불겠다며 9월 늦더위도 예보한 상황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 누적 환자가 3,1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하루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40명으로 지난 5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모두 3,133명의 환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도 1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 수는 29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바로 다시 열대야와 삼천입니다. 올여름 정말 기록적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기상 관측 이래 열대야로 역대 최장, 역대 최다 기록을 모두 새로 썼는데요. 어제부로 열대야 연속 일수 기록은 종지부를 찍게 됐지만 아직 더위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동안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 수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29명을 포함해 무려 3,100명을 넘어섰는데요. 9월 초까지 늦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장기화하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조금 더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의 자세한 시간대별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은 다시 밤더위가 나타난 데 이어 낮 동안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 시간인 오후 2시쯤에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심하겠습니다. 이후 퇴근길 무렵에도 열기는 식지 못하겠고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위 속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이남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5에서 최대 4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더위는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주 중반쯤 찬 공기가 유입되며 일시적으로 더위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후 9월 초까지는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였습니다. 8월 26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노동 현장과 입법 후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소송이 특효약 등 과거 발언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극우 반노동 인사라는 야권 비판이 큰 상황이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진숙 위원장 취임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할지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새 이사들에 대한 집행정지 신문 기일을 한 차례 미루면서 이들의 임명 효력을 오늘까지 잠정 정지했습니다. 오늘 오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판이 열립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립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모두 6억 7천만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여야가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섭니다. 다만 거부권이 행사된 25만 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막판까지 수싸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여야가 본회의 처리에 뜻을 모은 법안은 현재까지 모두 7개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그리고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을 돕는 도시가스 사업법과 노후 지역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입니다.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다른 일몰 법안이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가운데 일부 법안 등이 추가로 본회의에 올라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를 반복했던 국회가 모처럼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성과 내기에 나선 겁니다. 다만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방송사법은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25만 원법도 민생 법안이라며 재의결에 나설 여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회의 때까지도 아직 확정된 바는 없었고요. 민생지원법 하나만 올리는 안, 혹은 6개 다 올리는 안, 바로 직전까지도 조금의 변동사항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현금 살포라고 반대하고 있어 야당이 실제 추진할 경우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나 방송사법도 반대하며 합의된 민생법안만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할 민생법안, 미래 먹거리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안 처리 외에 국회 현안을 두고는 여야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반노동 구구 발언으로 논란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나 대통령실 증축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현안 질의에서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자칫 현안 갈등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회의를 열어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TMF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들에게도 추가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정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함께 최근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40조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당은 위메프 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 확대에 이어 대출금리 인하 등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안국역과 잠실역 등 서울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 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승객 동선에 방해가 된다거나 노후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가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민주당식 독도 괴담이라며 친일 매국과 같은 전근대적 단어를 써가며 정치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는데 무슨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보면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마저 든다며 근거 없는 독도 정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면서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의혹이 종결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다른 의혹까지 모두 해소되는 건 아닌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조사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에 낸 서면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대면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주포 이모 씨를 처음 소개받았고 미국 유명 증권사 출신 인사라 자산 운용을 잘해줄 거란 말에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에 쓰일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수익 구간이 있었던 건 맞지만 손해도 상당해 검찰 의견서 내용처럼 김 여사가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조사를 전후해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 일당의 계좌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던 검찰은 최근 계좌주 9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이 중 한 명인 전주 손모 씨에 대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느냐입니다. 1심 법원은 손 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여기에 편승해 차익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2심 재판에서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 씨에게 새롭게 적용된 방조 혐의 인정 여부가 김 여사 등 같은 전주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명품 가방 사건은 조만간 처리되더라도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는 다음 달 2심 선고 뒤에야 마무리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기 부진과 감세 기조로 나라 빚이 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 부채도 급증하면서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폭증한 부채는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국가 채무와 가계빚은 총 3,042조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나라와 가계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분기보다 44조 원이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나라와 가계빚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30조 원 넘게 급증했고 올해 2분기에는 국가 채무와 가계빚이 모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분기보다 30조 4천억 증가한 1,145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계부채는 2분기에만 14조 원 가까이 급증해 1,896조 2천억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인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증가했습니다. 폭증한 가계부채에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내수 회복세는 더딘 모양새입니다. 불어난 국가 채무로 내수를 부양할 정부의 지출 여력도 제한적입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고 의무 지출 개혁으로 정부의 지출 여력을 늘리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대상에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하고 저출산으로 돈이 남아도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등을 줄여 다른 쪽에 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현 경영진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현 경영진을 정조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보고 의무가 없었다던 우리은행의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에 이미 부적정 대출을 인지했고 늦어도 자체 감사를 마친 지난 4월에는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은행의 보고가 이뤄진 건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온 뒤인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에서 10월경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실 여신이 확인됐지만 대처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대출을 내준 본부장이 퇴직한 뒤에야 늑장 조사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우리은행 경영진은 지난해 9월에서 10월 금융지주 경영진 역시 늦어도 지난 3월 부당대출을 알고 있었다면서 임직원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제때 보고가 안 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현 경영진을 정조준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배구조 개선의 취지와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금융권 전반의 의식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이 1조 3천억 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해 업체 수는 4만 8천여 개로 추산했는데 미정산 금액 1억 원 이상 업체가 981곳으로 미정산 금액의 88%가 집중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편의점에 판매되는 코카콜라와 스프라이트, 환타 등 음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평균 5% 인상됩니다.
LG 생활건강 자회사인 코카콜라 음료는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 캔 350ml의 가격이 2,000원에서 2,100원으로 5%, 스프라이트 캔 355ml의 가격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5.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파워웨이드 마운틴 블라스트와 환타 오렌지, 토레타, 커피 음료인 조지아 오리지널 등도 최대 8% 이상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LG 생활건강의 또 다른 자회사인 혜태 HTB도 갈아 만든 배와 코코팜 포도캔 가격을 각각 1,500원에서 1,600원으로 6.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올해까지는 현재 남아있는 전공이 1,200여 명으로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충북 지역에서 임산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급대는 분만이 가능한 충남 천안과 충북 청주 지역 병원을 물색했지만 병상이 없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국 61개 병원의 간호사들이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응급실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지역과 시골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열악한 의료 환경이 이젠 대도시로도 확산하는 상황인데요. 의료 인력이나 병상 부족으로 환자를 거부하는 응급실이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구급차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도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 사이에선 해결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YTN 제보로 온 응급실 뺑뺑이 시태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부산에 있는 구급대원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 속에 한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 추정으로 쓰러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부산에서조차 갈 수 있는 응급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차량으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울산까지 이동하게 됐는데 결국 도착했지만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며 숨지게 됐습니다. 네, 비슷한 시기 울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어머니를 보살펴온 아들이 보내온 제보인데요. 갑작스레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119로 신고했지만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무려 5곳에서 거절당해 먼 거리에 있는 창원까지 이동했지만 결국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올 상반기 119 구급차가 의료기관에 찾지 못해 환자를 4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는 모두 17번, 지난 한 해 전체인 15번을 반년도체 안 돼 앞질렀고요. 119 구급차 재이송 전체로 보면 2,645건인데 40.9%인 1,081건은 전문의 부재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환자가 사지로 몰리는 상황인데 이를 응급실 관점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응급 전문의인 남궁인 교수가 SNS를 통해 밝힌 사연인데요. 서울에 있는 한 권역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본인 단 한 명이고 보통 60명을 돌봐야 하는데 119에서 5분 만에 한 번씩 전화가 오고 경기, 강원, 전남에서도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며 도저히 한 명으로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프면 죽는다는 슬픈 농담이 이제 피부로까지 와닿을 정도입니다. 애초 지역과 시골 지역에서 겪어왔던 열악한 의료 환경 현실이 전공의 이탈 사태를 계기로 이제 대도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의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응급실은 말 그대로 셧다운 위기에 처했는데요.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의료개혁이 의사 중심이 아닌 보건의료 인력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특히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불법 의료 분절과 직역 간의 그 업무 명확화를 통한 안전하고 또 건강한 노동 환경과 환자들에게는 또 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 사용자들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태를 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어서 지금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이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속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해둔 산속의 헬스장, 이른바 산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공원에 설치된 철봉이 끊어져 추락하면서 순간 기억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산스장은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중년 남성 주변을 둘러싸고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멍한 표정의 남성은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목은 안 아프세요? 예, 목은 괜찮아요. 산속공원에서 운동하던 50대 남성 A씨는 철봉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A씨가 매달렸던 철봉인데요.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곳 손잡이 부분이 갑자기 떨어져 내렸고 바닥에 대리석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5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회복했지만 사고 직후에는 떨어지던 순간은 물론 구급대원들과 대화를 나눈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방관님들께서 오셔서 체크했다고 하는데 저는 소방관님들을 본 기억이 없어요. 10초간 압박을 하는데 이게 10초 후에 숨이 탁 트이더라고요. 지금이 그 몇 월 달이냐 물으니까 한참을 대답을 못 하더니 5월인가 6월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을 관리하는 관악구청은 철봉을 설치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내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3월에 설치했습니다. 제품이 완제품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 내부 용접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야외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이용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은 운동기구가 고장나 있었다며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는데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운동하다가 기계가 잘못해서 팍 소리가 나서 팍 소리가 난 거 보고 본인들은 이제 알게 됐다고. 산스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야외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점검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힙니다. 무혐의 명분 쌓기라는 비판과 임기 내 수사 결론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수사팀이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수심위로 회부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원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무혐의로 결론을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또 구성까지 또 결론까지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선수재랑 변호사법 위반도 모두 포함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는 말씀이 심의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제가 관여할 수도 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총장님 임기 내에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지인데 이에 대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신 진상파악 과정은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이후로 미뤄지는 걸까요? 앞서 진상파악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총장님 그 수사팀 보고받고 뭐 법리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좀 수긍하셨다고 했는데 수긍 못하신 부분도 좀 있으신가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의 바깥의 의견까지 충실히 들어서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하게 최종 처분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이 난 상황에 계속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져서 검찰이 직접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혐의 명분 쌓기 위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비판에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구성도 모두 총장이 관여할 수 없는 매우 독립적인 기구라는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총장으로서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수사심의위원회 입장도 존중해서 신중히 고려한 뒤에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무혐의 결론이 난 상황에 계속해서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검찰이 직접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복 공격은 종료됐다고 언급하는 등 양측 모두 최악의 전면전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주고받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 이번 공습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며 각자의 입장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전투기 100여 대를 출격시켜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대 등을 타격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내각회의에서 이스라엘 중부의 전략적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헤즈볼라의 무인기를 모두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가 계획한 공격을 저지하고 단거리 로켓 수천 기를 파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צה"ל יירט את כל הכטב"מים שחיזבאללה שיגר למטרה אסטרטגית במרכז הארץ. אנחנו מכים בחיזבאללה במהלומות מחץ מפתיעות.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직후 곧바로 대규모 무인기와 로켓 공격을 가한 헤즈볼라는 보복 공격을 계획대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작전의 주요 목표는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정보기지인 글릴롯이었다며 모든 드론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لم يكن لدينا نية استخدام هذه الصواريخ حاليا ولكن قد نستخدمها في المستقبل أو في
국제사회가 양측 모두의 자제를 호소한 가운데 양측 모두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것은 일단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는 점, 공습이 일단은 종료됐다는 언급을 한 점 등이 그 이유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يعني اليوم لما بتجيك رسالة بأنك تمت الضربة وانتهت بنجاح وبعدين المشاورات بالقاهرة ماشية اليوم وبكرة بدها تستكمل أنا بعتقد رايحين نحو التهدئة عم نحكي على نطاق المعركة العسكرية. 이번 공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목표로 한 고위급 회담이 이집트에서 재개된 가운데 벌어져 협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은 중에도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71명이 숨졌습니다. 또 하루 새 부상자도 112명이 발생했다고 가자 지구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스라엘 공격이 학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가자 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 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4만 405명이 숨지고 9만 3,468명이 다쳤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내놓은 새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5일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하마스가 운영하는 알 아크사 TV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 완충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서 군을 철수하겠다는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휴전이 시작될 경우 가자 지구 북부로 귀환하는 피난민들을 검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며 하마스는 합의된 것을 철회하거나 새로 조건을 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버스가 계곡에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두 사고로 30여 명이 숨졌는데 희생자 대부분은 이슬람 시아파 최대의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대형 버스가 뒤집힌 채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 앞부분은 충돌의 충격으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에서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한 겁니다. 경찰은 제동 장치가 고장나 운전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जाम बहक और जख्मियों का ताल्लुक गुजरानवाला और लाहौर से है। ये बस ज़ायरीन की थी, ईरान से वापस पाकिस्तान मतलब कराची की तरफ ट्रैवल कर रहे थे। 이 사고 후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차량 주변에는 승객들의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망자만 20여 명에 이릅니다. 돌아온 유해를 지켜보며 가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ये बहुत बड़ा अलमनाक हादसा था जो बड़े अरसे के बाद इस तरह का बहुत कर्मनाक हादसा हर आंख अश्वार है। 지난 20일에도 파키스탄 순례객이 탄 버스가 뒤집혀 28명이 숨졌습니다. 이라크 남부 카르발라에서 열리는 시아파 최대의 종교 행사 아르바인에는 매년 무슬림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을 오가는 순례객들은 부실한 도로 관리와 규정을 어긴 운행 등 고질적인 문제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백악관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공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메스터가 밝혔습니다. CNN은 맥메스터 전 보좌관이 곧 발간하는 회고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무실 회의에서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때 북한군 전체를 제거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고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맥메스터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소리를 해도 백악관 참모들이 지적하기는커녕 경쟁적으로 아부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은 플랫폼 남용에 대한 책임을 소유주에게 묻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텔레그램은 현지 시간 25일 최고 경영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텔레그램은 디지털 서비스법을 포함한 EU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업계 표준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CEO인 파벨 두로프는 숨길 것이 없으며 유럽을 자주 여행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이나 그 소유주가 플랫폼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사 측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될 텐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 의심 사건을 계약 해지로 덮고 넘어가려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씨의 남편은 지난달 9일 도로변 연석을 치는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조수석에 있던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가입해뒀던 운전자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 손해사정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각종 서류를 떼서 제출했더니 보험을 해지해달라는 요구가 돌아왔습니다. 오셔서 이제 이것저것 계속 이제 묻는 거 보니까 좀 사기를 의심하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사기가 아니고 진짜 사고가 나서 청구를 한 건데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되는지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민원을 철회해달라며 보험사에서 선물 세트까지 들고 찾아왔는데 A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부상이 있으면 벌점이랑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피해자 제 이름으로 해서 서류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민원만 취하해달라고 오신 게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보험사는 A씨 부부가 여러 번 보험금을 청구한 기록이 있고 보험도 중복해 드러나 손해사정법인에서 보험 사기를 의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건 잘못된 조치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이런 상황을 몰랐고 손해사정을 맡긴 외부 법인이 일 처리를 잘못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려면 사고 횟수와 중복 보험 외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보험 사기가 의심됐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혀야지 다짜고짜 보험 해지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보험 사기 의심 사건을 손쉽게 덮고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사고 피해자는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 받고 정작 보험 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험 사기를 치른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보험 사기 사건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결국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담당 법인에 보험 해지를 권유한 직원의 업무 배제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졸업 증명서를 비롯한 대학의 증명서는 비단 취업 준비생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상당 기간 필요한 서류인데요. 이 대학 증명서 시장에서 무려 7년간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 11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재학, 휴학증명서 등 대학증명서는 10여 종에 이릅니다. 한 통에 몇천 원 안 하지만 취업준비생은 물론 온 국민이 오랜 기간 떼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만 550만 통, 100억여 원 규모입니다.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나 면접용의 이제 제출 서류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학 때 그런 재학 증명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그런 거 필요할 거. 왜요? 저 인턴 때문에. 대학 증명서 발급 대행 시장은 IN텍과 CI테크, 한국정보인증 세 회사가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최저가제 한 사업자를 대행사로 선정해 경쟁이 심화하자 세 회사는 2015년부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를 한 통에 1,000원으로 하고 대학에 증명발급기 무상기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의 영업도 금지했습니다. 세 회사는 대학에 문의가 들어오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견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높은 금액을 써냈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결과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는 3개 회사가 똑같아졌고 증명발급기는 최대 2.7배 비싸졌습니다. 공정위는 세 회사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학교 증명 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 제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회사 직원도 최대 30억 원인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선임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인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소집 명단을 발표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전 11시 월드컵 3차 예선에 출전할 A대표팀 명단을 공개합니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파가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민혁과 주민규를 포함해 K리그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발탁될지도 관심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앞서 포르투갈 출신의 주앙 아로스를 수석 코치 겸 전술 코치로 영입하면서 코칭 스태프를 꾸렸습니다. 홍명보는 다음 달 5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부천 화재 관련해서 호텔 업주 등 2명을 현재 형사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현재 부천 화재 관련해서 호텔 업주 등 2명을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현재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경찰이 부천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호텔 업주 등 2명을 현재 형사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황이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부천 화재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한 상황입니다. 출국 금지도 내려진 상황이고요.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해 혐의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화재 생존자, 목격자 등 15명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더 자세한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취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야구 하나가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면서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괴물 투수 류현진이 7이닝 동안 1점만 내주고 버티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와 두산은 경기 중반까지 한 점씩 주고받았습니다. 에이스 류현진과 1선발 발라조빅의 투수전으로 흘러가던 6회, 팽팽하던 균형이 깨졌습니다. 장진혁이 발라조빅의 공을 받아쳐 우중간을 크게 가르는 적시타를 날렸습니다. 9회 한 점을 추가한 한화는 주말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한 스윕은 19년 만입니다. 류현진은 4회 김재환에게 솔로포를 내줬지만 추가 실점 없이 7회까지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한화는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 주어진 것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선발 투수니까 선발 투수가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세를 탔던 KT는 SSG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6회 강백호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한 점 차 역전을 만들어냈지만 6회 말과 7회 말 각각 한 점씩 내줘 재역전을 허용하며 연승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SSG의 앤더슨은 선발 타자 9명에게 모두 삼진을 빼앗으며 역대 37번째 진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과 2위 경쟁으로 갈 길이 바쁜 LG는 또 키움에 일격을 당하며 위닝 시리즈를 내줬습니다. 133일 만에 울분의 2타점을 터뜨린 이형종이 친정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서면서 합의안 도출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는 사안이 남아 양측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또 대구시와 경상북도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구와 경북이 합의된 통합안을 만드는 과정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통합된 대구 경북 특별시의 출범을 약속한 시점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입니다. 이 목표를 맞추려면 적어도 이번 달 중에는
시도에 합의안이 나와야 하는데 막판 이견 조율에 행안부가 나선 겁니다.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 뜻을 한 곳에 합의된 일치를 모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은 쟁점은 크게 3가지 정도. 먼저 행정부시장 3명의 역할을 경기도처럼 지역별로 나눌지 서울처럼 기능별로 구분할지의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각 행정부시장이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북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포항의 동부청사를 운영하는 문제도 풀지 못했고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의 주민투표 여부도 쟁점입니다. 회의를 거치면서 관할 구역과 주민투표는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며 합의점을 찾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도민들께서 이게 맞다,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절충안을 잘 만들어서 접점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양쪽 모두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의 이견이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말 조금씩 더 이렇게 양보하고 조정해서 행안부는 시도 합의안이 나와야 정부 차원 검토를 시작한다며 합의를 독려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이 남은 한 주 사이에 극적 타결을 이루어 통합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지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은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동안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구 없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 수가 무려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는 등 계속해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1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모두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납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이남 곳곳에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더위는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주 중후반쯤 찬 공기가 유입되며 일시적으로 더위가 주춤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9월 초까지는 열대야와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